이번 파트에서 우리는 드디어 네 번째 메타버스인 가상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현실 외의 가상의 이미지, 신기한 물건, 판타지적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덧씌워서 만든 세계였습니다.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삶의 기록을 텍스트,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거울에 비추듯이 메타버스 안에 구현해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확장해진 메타버스였습니다. 마지막 메타버스인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제도 등을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의 삶도 복잡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굳이 가상세계까지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무언가를 합니다. 첫째, 탐험을 즐깁니다. 가상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 철학, 규칙, 이야기, 지형, 사물 등을 탐험과 과학자와 같은 자세로 누비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합니다. 둘째, 소통을 즐깁니다. 현실 세계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을 또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과 소통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이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셋째, 성취를 즐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거나 얻으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이템과 디지털 자산을 얻거나 높은 레벨과 권한을 얻기도 합니다. 가상세계는 크게 분류하면 게임 형태와 비게임 형태로 나눠집니다.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컨텐츠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리니지 등의 게임이 모두 가상세계에 포함됩니다. 게임의 특성을 가진 가상세계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우승자를 가려내거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입니다. 반면에 로블록스, 세컨드 라이프 등은 단지 여럿이 모여서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형 가상세계입니다. 여기 언급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은 이번 챕터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세계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도 내 경험,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지면서 경험한 게 아니어도 우리는 책을 통한 간접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경험은 우리 현실 세계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스 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중 위생병 역할을 맡아 훈련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기던 팩스톤이라는 유저는 고속도로에 앞서가던 SUV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팩스턴은 게임에서 자신이 위생병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을 구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팩스톤은 전복된 차량에서 탑승자를 구출하고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부상자를 안전하게 돌봤습니다. 2001년 리니지 게임을 즐기는 한 유저의 가족이 분만 도중 혈액이 부족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산모의 혈액형이 RH-O형이어서 혈액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유저는 평소 자신과 어울리던 리니지의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유저는 리니지에 접속해서 산모가 위독하여 수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던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리니지 측은 이 소식을 공지사항으로 올려줬고 공지한 지 5분 만에 산모를 구해줄 헌혈자가 나타났습니다. 리니지 측은 헌혈자에게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그 선물이 리니지에서 특별한 아이템 중 하나인 생명의 검입니다. 이 외에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가상세계의 경험이 현실세계에서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실세계에서도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내게,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그림자로 다가오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현실세계의 우리에게 빛이 되어줄 멋진 경험을 주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살펴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2004년에 오픈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입니다. 그 세계에는 13개의 종족, 11개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아제로스, 아우랜드, 드레노우 등의 땅으로 구성되며 전체 땅의 크기는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추측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앞으로 WOW라고 읽겠습니다. 이 WOW 메타버스에 가장 많은 이들이 있던 시기에는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13일 WOW 세계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카르라는 괴물이 등장했는데 이 괴물이 일정 지역에 들어간 사용자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병에 걸리게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병에 걸리면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력이 떨어지고 끝내 사용자는 죽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일정 지역 내에서만 퍼지는 바이러스여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자연스레 병이 나았습니다. 사냥꾼이 직업인 이들은 WOW 세계에 있는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데리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카르가 있는 지역에 자신의 동물을 데려갔던 사용자가 그 지역을 벗어나도 동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자연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대도시로 들어가면 사냥꾼이 데리고 있던 동물의 바이러스가 대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사용자 또는 NPC를 감염시켰습니다. 문제는 감염되는 NPC였습니다. 잠깐 NPC를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게임 속 세계관과 스토리에 필요한 등장인물이며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컴퓨터의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캐릭터라고 하나요? 이들 NPC들을 상당수는 죽지 않고 생명력이 계속 회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메타버스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 직업을 가진 이들은 감염된 다른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기 시작했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구성해 감염자가 많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사, 민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감염 지역으로 유도하거나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기도 했으며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물약을 전염병 치료제라고 속여서 팔아치우는 이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인 블리자드가 나서서 직접 문제를 고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카르라는 괴물의 특성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염병 연구자 발리커에 의해 가상세계 속에서의 전염병 발생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의학 저널에 실리고 BBC 뉴스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염병 연구에 활동하기 위해 블리자드 측에 이 사건에 관한 기록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대처였지만 굉장히 근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자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역병을 이겨낸 WOW라고 근사한 소제목을 붙여놨네요. 이번에는 로블록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거울세계에서 설명한 마인크래프트와 겉보기에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샌드박스 게임에 포함됩니다. 2004년 데이비드 베주키와 에릭 하슬이 설립한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이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로블록스보다 마인크래프트 사용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블록스가 마인크래프트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등장한 시기는 로블록스가 앞섭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여러 블록을 활용해서 레고 블록을 만들듯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울 세계에서 얘기한 대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건축물, 공간, 물건 등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로블록스에서 사용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슈팅, 전략, 소통 등 다양한 주제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아이들은 타인이 만든 세계에서 노는 플레이어 역할, 타인이 놀 공간을 만들어주는 창작자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로블록스에 자신이 상상한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만들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소셜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세계에서 함께 놀며 친구 설정, 채팅 등으로 메타버스 내 우정을 쌓아갑니다. 사용자 규모면에서 아마 세계 1위인 것 같고요. 주로 10대 사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16세 미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즐기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시간여행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메타버스를 소개합니다. 과거의 삶을 담은 가상세계 메타버스 레드 데드 온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898년 무법자와 보안관들이 대립했던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살아가는 메타버스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현상금 사냥꾼, 상인, 수집가 등의 직업 중에 자신이 원하는 역할로 살아갑니다. 직업과 관련된 미션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됩니다. 넓은 지형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거나 산속에 가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강가에서 낚시를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미래의 삶을 다룬 가상세계 메타버스인 사이버펑크 2077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배경은 2077년의 미래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나이트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통해 초거대 기업들과 깽단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고도화되었으나 사회적 안정망은 거의 무너진 채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어두운 미래 세계의 모습입니다. 나이트시티는 현대사회의 대도시가 한없이 타락했을 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추천했던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를 봤는데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런 메타버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상세계로 떠난 명품 루비통과 LOL의 콜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루비통은 라이엇 게임즈가 운영하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고 부를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LOL은 룬테라라는 세계를 배경으로 암살자, 전사, 탱커, 마법사 등 약 150개의 역할을 가진 이들이 벌이는 전투를 다루는 게임입니다. 루비통은 LOL과 두 가지 방향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 LOL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 스킨에 루비통 문양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스킨은 게임에서 캐릭터의 겉모습이나 게임을 조작하는 화면의 모습을 바꿔주는 아이템을 의미하는데요. 현실로 치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벽에 바르는 벽지와 비슷합니다. 게임에서 내 캐릭터에게 루비통 옷을 입히려면 $10를 주고 루비통 스킨을 구매하면 됩니다. 둘째, LOL 게임에서 사용하는 로고, 등장하는 캐릭터 등을 넣은 루비통 제품을 만들어서 루비통 LOL이라는 컬렉션으로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그림이 그려진 명품. 2020년 6월에는 영국의 명품 패션 기업 버버리가 독특한 게임을 직접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버버리가 발표한 게임은 비서프라는 이름의 서프 경주 게임이고요. 2012년 프라다도 게임 속 분홍색 머리로 긴 검을 휘두르는 여주인공 라이트닝을 모델로 삼았던 이력이 있죠. 가상세계를 이해하는데 영화만큼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은 2018년에 발표한 SF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게임이 등장하고요. 시간적 배경은 2045년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민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이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하여 오아시스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오아시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현실 장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현실 장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표현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게임인 오아시스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점에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오아시스 수준의 실제감을 주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구현 가능성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상현실 게임이 구현하는 실제감의 최대치는 2020년 3월에 발매된 가상현실 게임 하프라이프 알릭스 정도입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가상현실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래픽이 훨씬 더 정교해졌고 손으로 주는 물건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가상현실 세계 속 물건 대부분을 내가 직접 만지고 조작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점은 영화에 등장하는 거대 기업인 IOI가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 직원들을 오아시스 게임에 접속시켜 일을 시키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일터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입니다. 앞으로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만 존재하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돕고 아이템을 찾아내고 공유를 하는 등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레디 플레이어 1을 현실이 된 SF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띈 게임입니다. 닌텐도가 개발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약칭 모동숲입니다. 모동숲은 닌텐도가 개발한 비디오 게임입니다. 모동숲에서 사용자는 자신만의 무인도를 탐험하고 개척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드를 공유하는 다른 친구의 섬에 방문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동숲을 통해 휴식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이들과 소통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섬에 횟집을 차리거나 입시 미술학원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를 초대하여 즐기는 사용자들도 생겼습니다. 모동숲이 소통을 위한 메타버스로 급부상한 셈입니다. 이상 가상세계를 통하여 메타버스의 4가지 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